대덕연구단지 내 최고라 불리는 30명의 박사들조차 두 손 두 발 다 들었고 회사 전체가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두가 무시하던 반지하 단칸방의 가난한 배달 아주머니가 국가 최고의 기술 기업을 구원할 열쇠를 쥐고 있었습니다. 깨어있는 삶. 오늘은 효심과 가족의 명예 그리고 수백만 명을 울린 한을 씻어내기 위한 한 여성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깨어있는 삶, 지금 시작합니다. 백솔지 씨는 새벽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부터 보온 도시락통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송골송골 땀이 맺혀 있었죠. 청광그룹 경비실 데스크에 도시락을 내려놓기가 무섭게 등 뒤에서 날카로운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이봐요, 거기 배달 아줌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어와. 그녀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자 젊은 보안 요원이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의심 가득한 눈초리로 그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손하게 미소를 지으며 네. 인사팀 최 대리님 주문으로 도시락 배달 왔습니다. 깍두기도 넉넉히 담아왔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은 낡은 외투를 걸친 그녀의 마른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깍두기고 뭐고 출입증은 있어요. 라며 투덜거렸습니다. 솔지 씨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회전문이 돌아가며 한 젊은 여직원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솔지 씨를 흘깃보고는 다급하게 솔지 언니 맞으시죠? 비빔밥 2개마 팀장님이 시키신 거 여기 두고 가주세요. 지금 회의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라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솔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시락을 건넸고 90도로 허리를 굽혀 정중히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을 떼기도 전에 뒤에서 수금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 봐도 잡일 하시는 분 같은데 보안, 구역인 기술팀까지 들어오려고 하네. 청광이 무슨 아무나 들어오는 곳인가? 반도체 부품이라도 훔쳐가면 어쩌려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걸음을 늦췄습니다. 닳고 다른 캔버스화가 바닥에 끌리며 불규칙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을 빠져나오며 목구멍까지 차오른 말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정오가 가까워질 무렵 햇살은 솔지 씨가 사는 반지하 방으로 내려가는 비탈길 시멘트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세 식구가 사는 2.5평 남짓한 좁은 방, 도로보다 낮은 그곳은 벽마다 곰팡이 얼룩이 져 있었고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벽에 붙은 얇은 유 위에서 솔지 씨의 어머니인 심 씨가 쿨럭이며 기침을 토해냈습니다. 예전처럼 딸을 호통칠 기운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솔지 씨의 8살 난 아들 백노우는 식어버린 온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희미한 백열등 아래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발밑에는 귀퉁이가 찢어진 비닐 장판이 깔려 있었고 그 옆엔 차게 식은 흰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솔지 씨는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삶은 콩나물과 멸치볶음을 꺼내 작은 접이식 밥상에 올렸습니다. 그녀는 물이 뚝뚝 새는 수도꼭지 아래서 손을 씻고 옷자락에 물기를 닦으며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죽 좀 드세요. 속이라도 데우게. 심 씨는 대답 대신 눈을 감은 채 입술만 발삭였습니다. 사람들이 내 얼굴만 보면 도둑년이라고 욕해. 도둑년이라고. 솔지 씨는 아무 말 없이 한숨을 내쉬며 낡은 나무 책상 구석으로 다가가 작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버지 백동수 씨의 낡은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때는 청광그룹의 엔지니어로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분이었죠. 하지만 6년 전 어느 날 밤 소스 코드를 유출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체포되면서 그는 집안의 자랑에서 씻을 수 없는 수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솔지 씨는 도시락 배달을 마치고 골목 어귀 순대국밥집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릇들이 부딪히는 요란한 소리, 차가운 퐁퐁물에 잠긴 손.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아침에 회사에서 들었던 도우미 아줌마야 라는 비난이 맴돌았습니다. 그 말은 고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웃들의 냉대와 친구들의 외면,
카이스트 우등생 명단에서 제명당했던 그 시절의 기억을 끄집어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터지기 전 솔지 씨는 전도 유망한 IT 공학도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코딩을 좋아했고 영재 소리를 듣던 그녀는 아버지의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 이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학업을 포기하고 병든 노모와 아비 없는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와 로운이가 잠든 후 솔지 씨는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희미한 액정 불빛 아래 그녀는 대학 시절 그토록 열광했던 이중 데이터, 암호화 시스템에 관한 논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전화기 옆에는 낡았지만 깨끗한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낡은 성적표 뭉치와 복잡한 코드가 빼곡히 적힌 수첩,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쪽지들이 보였습니다. 진실은 때로 묻히기도 하지만 딸아, 내 마음속에 빛을 잃지 않는다면 언젠가 그 빛이 다시 길을 비춰줄 거야. 솔지 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의 손끝은 상자 속 아버지의 사진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아빠, 난 아빠가 그런 짓을 했다고 믿지 않아. 언젠가 내가 꼭 밝혀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느 때처럼 도시락을 배달하러 청광그룹 빌딩에 들어선 그녀는 안내 데스크를 지나다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로비 중앙에 걸린 대형 게시판에는 청광그룹의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아버지가 출근할 때마다 자랑스럽게 입던 유니폼에 박혀있던 바로 그 마크였습니다. 솔지 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다가가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리움과 울분이 뒤섞인 눈빛으로 게시판을 응시했습니다. 그때 지나가던 여직원이 아줌마, 기술팀 비빔밥 배달이요, 라고 불렀습니다. 솔지 씨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끄덕이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돌아서기 전 손에 든 도시락 가방의 로고를 슬쩍 어루만지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다시 만났네요. 1층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배달 아줌마가 감히 채용 공고를 쳐다보네.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엔 충분했습니다. 누군가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고 또 누군가는 재수없는 일에 엮이기 싫다는 듯 빠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솔지 씨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놀랍진 않았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사내 게시판에 붙은 굵은 글씨가 박혀 있었습니다. 고급 사이버 보안 엔지니어 채용, IT 관련 전공 대졸자, 병렬 암호화 경력자 우대, 그것은 한때 그녀의 꿈이었고 시간의 먼지 속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꿈이었습니다. 저 멀리 2층 유리로 된 임원실에서 청광의 젊은 CEO이자 재벌 3세인 류태호 대표가 보고서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무심코 창밖을 내려다보던 그의 시선이 게시판 앞에 서 있는 한 여인에게 머물렀습니다. 낡은 벙거지 모자에 색바랜 점퍼, 초라한 차림으로 도시락 가방을 꼭 껴안고 있는 마른 여자. 태호 대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서 있는 자세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고요하지만 꼿꼿한 그 자태. 옆에 있던 표 비서가 의아해하며 대표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지만 태호 대표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 회의실로 내려가지. 라고 말하며 서류를 덮었습니다. 솔지 씨는 7층 기술팀으로 올라가 지난번처럼 길을 잃지 않기 위해 호실을 확인하며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창가에 모여 커피를 마시는 젊은 직원들의 무리가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들으라는 듯 배달하면서 다 떨어진 운동화 신은 거 봐. 자기가 무슨 스티브 잡스인 줄 아나? 라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직원이 킬킬거렸습니다. 사장실 벨이라도 잘못 눌러서 인생 역전이라도 꿈꾸나 보지. 날카롭고 배려 없는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습니다. 전형적인 직장 내 갑질이었습니다.
솔지 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습니다. 얼마 못 가 인사팀장 마영숙 상무가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봐요. 아까부터 기술팀 근처를 어슬렁거리던데 배달이나 똑바로 하고 쓸데없이 기웃거리지 마세요. 여긴 SKY 나온 인재들도 줄을 서는 곳이지 잡일하는 사람 뽑는 곳 아니니까.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솔지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이 왜 무가치하다는 뜻이 되어야 할까요? 저녁이 되어 돌아온 반지하 동네는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매콤한 떡볶이를 파는 소리, 터진 수도관에서 물 흐르는 소리,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솔지 씨는 잠시 멈춰 얼갈이 배추 한 단을 사고 슈퍼에 들러 로운이를 줄 바나나 우유 하나를 샀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 이웃 여자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배달 다니면서 강남 회사원처럼 백팩은 메고 다니네. 비서라도 하려고. 솔지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목례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등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옛날에 지 아비가 그 큰 회사 다녔잖아. 딸은 저렇게 배달이나 하고 있으니 쯧쯧. 아비가 뭐 훔치다 잘렸다며? 그때 뉴스 나오고 난리도 아니었지. 솔지 씨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심장이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수도 없이 들은 말이었고 한때는 스스로를 자책하기도 했으며 아버지의 잘못이라 믿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수갑을 차고 끌려가던 아버지의 눈빛, 울지도 않고 내 목까지 짐지게 해서 미안하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라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그녀는 진실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로운이가 베개를 안고 엄마 어깨에 기대어 엄마는 어릴 때 공부 잘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응, 뭐 그럭저럭. 솔지 씨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왜 엄마는 그 회사 안 다녀? 왜 배달만 해?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솔지 씨는 마른 침을 삼키고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길이 있는 거야. 공부 잘한다고 다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란다. 할머니 병원비도 내야 하고 우리 로운이도 키워야 하니까 꿈은 잠시 미뤄둔 거지. 로운이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품에 파고들며 내가 얼른 커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줄게. 창문 엄청 큰 아파트도 사줄게 라고 속삭였습니다. 솔지 씨는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울지 않으려 했지만 가난하고 차가운 방 안에서 아이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로운이가 잠든 후 솔지 씨는 다시 낡은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검색창에 다층 보안 시스템 내 병렬 암호화 기술을 입력했습니다. 액정 빛은 약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자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손수 쓴 노트와 대학 시절 자신이 썼던 과제물이었습니다. 기울어진 글씨체, 복잡한 코드, 시스템 도면들. 멈춰버린 줄 알았던 그 세계가 여전히 익숙하게 다가왔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한 장에 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개념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알 거다. 내가 절대 이 기술을 훔칠 수 없는 이유를. 다음 날 아침 기술팀의 도시락을 배달하던 솔지 씨는 다시 게시판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그 채용 공고가 붙어 있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녀는 휴대전화를 꺼내 채용 공고의 자격 요건을 몰래 찍었습니다. 알고리즘적 사고 능력, 병렬 암호화 이해도 필수, 청광 보안 시스템 경험자 우대. 솔지 씨는 마지막 문구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사진을 저장하고 화면을 끈 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은 여전히 가벼웠고 체구는 작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전보다 깊고 고요해져 있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결심을 품은 사람처럼 말이죠. 대덕 테크노밸리의 하늘에 옅은 회색 구름이 깔린 어느 날 아침 평소 조용하던 청광그룹 내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상층 메인 회의실, 유리복도 너머로 다급한 발소리가 울렸습니다. 흰 셔츠에 사원증을 건 엔지니어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경고 문구와 함께 로그 파일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냉철하던 류태호 대표조차 팔짱을 낀 채 불안한 눈빛으로 스크린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박사 학위 가진 사람이 30명이나 되는데 이걸 해결할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표 비서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대표님, 정체불명의 백도어를 통해 2차 방화벽이 뚫렸습니다. 모든 거래 시스템이 마비되었습니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추적 중이지만 침입 경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젊은 보안 전문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공격을 막지 못하면 일본 파트너사와 체결한 신규 계약 데이터 인증키가 전부 날아갑니다. 회의실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거웠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조 원의 가치를 짊어진 태호 대표에게 쏠렸습니다. 바로 그때 아래층 복도에서는 솔지 씨가 여느 때처럼 점심 도시락을 안고 입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긴급회의 때문인지 평소보다 주문량이 많았습니다. 그녀가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데 덩치 큰 보안 요원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이라 고위 임원급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 서 계세요. 솔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아는 채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방화벽 코드가 반복되고 있어요. 숨겨진 IP에서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커피잔 깨지는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솔지 씨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대형 스크린의 불빛이 복도 벽에 비쳤습니다. 찰나의 순간 그녀의 눈에 너무나 익숙해서 소름 끼치는 코드 한 줄이 들어왔습니다. E3 비백도어 END키. 솔지 씨의 손에서 도시락 가방이 대리석 바닥으로 떨어지며 쿵 소리를 냈습니다. 뚜껑이 열리고 밥알이 흩어졌지만 그녀는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스크린에 고정된 채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녀는 홀린 듯 방화벽. 2차 이중 암호화 백도어 라고 중얼거렸습니다. 보안 요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뭐라고요? 라고 물었지만 그 혼잣말은 문 근처에 서 있던 윤 수석 엔지니어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화들짝 놀라 뛰쳐나와 솔지 씨를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지금 방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솔지 씨는 주춤했지만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2차 백도어에서 공격받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중 암호화 레이어가 보조키와 대조되지 않았다면 임시 병렬 메커니즘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을 텐데요. 그 말에 복도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윤 수석은 급히 회의실 안으로 대표님.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2차 백도어 시뮬레이션 돌려보겠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가 누구인지 물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태호 대표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닥타닥 키보드 소리가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더니 누군가 시스템 20% 복구. 보안 허점이 임시로 메워졌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호 대표가 회색 정장 차림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언제나 냉정함을 유지하던 그의 깊은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솔지 씨를 응시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이 아닌 놀라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솔지 씨는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 도시락을 쏟아서 라고 작게 말했습니다. 태호 대표는 대답하지 않았고 표 비서 역시 침묵했습니다.
어색한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중년의 엔지니어가 다가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도대체 그런 건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솔지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형용할 수 없는 빛이 스쳤습니다. 예전에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다 그만뒀습니다. 엔지니어는 입을 다물지 못했고 주변에서 어쩐지 진짜 카이스트라고 라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도시락 배달원이 어떻게 고급 보안 과정에나 나오는 2차 백도어를 알고 있는지 말이죠. 솔지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떴습니다. 그녀의 뒤로 반은 당황하고 반은 경외하는 시선들이 꽂혔습니다. 그날 밤 반지하 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모은이를 재운 솔지 씨는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겉표지가 벗겨진 수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손때 묻은 누런 종이 중앙에 파란 펜으로 흘려 쓴 1차 방어가 막히면 반드시 백도어 세컨드 키를 찾아라 라는 글귀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는 간단한 도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2개의 방화벽과 이중 암호화 레이어. 솔지 씨는 한참 동안 그 페이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늘 보안을 이해하려면 침입자의 두려움을 이해해야 해. 코드 한 줄 한 줄이 심리전이란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땐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혼란스러운 스크린 앞에서 수십 명의 박사들이 우왕좌왕할 때 아버지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창밖은 이미 깊은 밤이었고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넘어와 그녀의 마른 얼굴에 옅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솔지 씨는 자신이 투명 인간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청광그룹 사내 인트라넷은 한 게시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조 원짜리 시스템을 말 한마디로 고친 배달 아주머니, 제목 아래에는 흐릿하게 찍힌 솔지 씨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 밖에서 쏟아진 도시락을 줍다가 스크린을 쳐다보는 옆모습.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색바랜 점퍼와 질끈 묶은 머리는 누가 봐도 점심시간마다 마주치던 그 배달원이었습니다. 기술팀은 말이 돼.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냐? 아니면 관심 끌려고 자작극 한 거 아니야? 라며 술렁였습니다. 오직 윤 수석만이 모니터 앞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 로그 파일을 다시 열어 그 여자가 무심코 뱉었던 백도어 세컨드라는 코드를 추적했습니다. 한 줄 한 줄 코드를 따라가던 그는 회사 내부 도서관 깊숙한 곳에 보관된 오래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파일명은 보조보안 레이어 개방 원리, 작성자, 백동수 전 보안 개발팀장, 해고됨이었습니다. 윤 수석의 눈이 커졌습니다. 2개의 코드가 거의 일치했습니다. 임원실에서 태호 대표 역시 홀로 대형 스크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 데이터가 그의 동공에 비쳤습니다. 그는 어제 시스템을 구한 그 여자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사팀의 신원 확인을 지시하려던 찰나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마영숙 상무가 굳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어제 그 배달원 문제로 보고드릴 게 있어 왔습니다. 태호 대표가 눈썹을 치켜올리며 시스템 복구에 도움을 준 사람인데 문제라니요? 라고 반문했습니다. 마 상무는 얇은 서류철을 책상 위에 던지듯 놓았습니다. 본명 백솔지. 6년 전 소스 코드 절도 혐의로 구속된 백동수의 딸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회사가 얼마나 휘청거렸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태호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가 CEO로 취임하기 전 구 시스템 개편 당시 있었던 일. 마 상무가 쐐기를 박듯 보안팀의 지시에서 출입카드를 정지시켰습니다. 배신자의 핏줄을 회사에 얼씬거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시각 좁은 자취방에서 마지막 도시락 포장을 마친 솔지 씨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귀하의 출입 계정이 비활성화되었습니다.
문의사항은 인사팀으로 연락 바랍니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다가 전화기를 낡은 요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수건을 개던 심씨가 딸의 표정을 살피며 왜 그러니? 라고 물었습니다. 솔지씨는 천장의 얼룩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기침을 쏟아내며 내가 몇 번을 말했어. 그 회사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내 아버지를 죽인 곳이야. 너까지 죽고 싶어. 라고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기침 소리에 묻혀 갈라졌습니다. 솔지씨는 물을 따라 어머니 옆에 놓았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인내 끝에 처음으로 그녀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빠가 도둑이 아니라는 건 누가 증명해? 어머니는 멈칫했습니다. 늙고 지친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더 이상 딸과 싸울 힘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도망치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골목 어귀 순대국집에서 솔지씨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뚝배기에 물 쏟아지는 소리, 도마 위 칼질 소리가 주방을 채웠습니다. 그녀는 일하는 내내 자신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와 비난들을 떠올렸습니다. 국밥을 먹던 청년들이 야, 저 아줌마 청광그룹 배달하던 여자 아니야? 잘렸다던데? 과거 다 털렸다며 라고 속닥거렸습니다. 솔지씨는 다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상처는 매번 처음처럼 쓰라렸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솔지씨는 8살 로운이가 또박또박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들어오자 공책을 가리며 수줍게 다 썼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솔지씨가 머리를 쓰다듬자 로운이가 고개를 숙인 채 조그맣게 엄마 진짜로 똑똑해. 라고 물었습니다. 솔지씨는 잠시 멈칫하며 왜 그런 걸 물어? 라고 했습니다. 로운이가 우물쭈물하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엄마가 도움이라고 회사 못 들어간다고 그러던데 나는 엄마가 똑똑해 보여. 엄마가 제일 잘하는 사람 같아. 아이는 공책을 펼쳐 엄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우리 엄마는 천재다. 나는 엄마를 제일 믿는다. 솔지씨는 피식 웃었지만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호 대표는 익명의 이메일 한 통을 열었습니다. 제목도 서명도 없이 백동수의 코드를 이해하는 마지막 사람은 그녀뿐입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라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태호 대표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이메일 아래에는 낯선 코드 한 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그는 그것이 6년 전 백동수를 범인으로 몰았던 원본 소스 코드의 도입부임을 알아챘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기 전 청광그룹 정문 앞 가로수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솔지씨는 식어버린 도시락을 안고 굳게 닫힌 철문 밖 도로변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안쪽에서는 출근하는 직원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운이 좋았던 거지. 배달 주제에 쫓겨났다며? 꼴 좋다. 솔지씨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잡혀가던 날 들었던 그 말들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피했고 이웃들은 등 뒤에서 손가락질했습니다. 교수님은 더 이상 강의실에서 그녀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죠. 그렇게 솔지씨는 도망치듯 학교를 떠나 그림자처럼 숨어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터덜터덜 반지하 방으로 돌아오는 길 언덕길 초입식당에서 솔지야? 잠깐 이리 와봐. 라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전에 아버지와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옥자 이모였습니다. 이모는 냄비를 내려놓고 의자를 내주며 뜨거운 보리차를 건넸습니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우리 집 보일러 고장 났을 때도 돈 한 푼 안 받고 고쳐줬어. 엔지니어라면서 사람 냄새 나는 양반이었지.
난 그 뉴스 절대 안 믿는다. 솔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남에게서 아버지를 변호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속 어딘가에서 시원하면서도 아린 물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아빠를 대신해 주지 않아.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솔지 씨는 저녁 아르바이트를 하는 식당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지 못한 도시락과 낡은 휴대전화, 그리고 아버지가 남긴 수첩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는 청광그룹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앉아 있었기에 그녀는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기술팀에서 소프트웨어, 데이터가 소실됐다고 난리야. 옛날 소스 코드 유출 사건 다시 조사한다는데 원본 코드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소문이 있어. 진짜인지虚인지 모르겠지만 솔지 씨는 조용히 휴대전화를 꺼내 아버지가 쓴 메모를 열었습니다. 코드가 화면을 따라 흘러가던 중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낯선 기호, 대칭을 이루는 숫자 배열. 인터넷에 떠도는 어떤 사건 기록에서도 본 적 없는 패턴이었습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집으로 달렸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의 기침 소리만 들리는 반지하 방에서 솔지 씨는 미친 듯이 검색하고 대조했습니다. 아버지의 수기 노트와 과거 사건 기록을 하나하나 비교하던 그녀가 멈칫했습니다. N3 VRROT 기소 당시 증거 자료에는 없던 기호였습니다. 그녀는 경악했습니다. 이 부분이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증거이거나 적어도 아버지가 떠난 후 누군가 코드를 조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솔지 씨는 청광그룹 기술지원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스템 지원팀입니다. 삐 소리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라는 기계적인 안내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솔지 씨는 심호흡을 한 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백솔지입니다. 백동수 전 팀장이 개발했던 원본 알고리즘을 복구할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기술 총괄 이사님께 전해주세요. 전화를 끄는 그녀의 몸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 솔지 씨는 침대에 앉아 로운이가 엄마는 천재라고 쓴 공책을 끌어안고 잠든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벽을 보고 누워 쿨럭이고 있었습니다. 솔지 씨는 누렇게 바랜 아버지의 수첩을 어루만졌습니다. 그곳에 적힌 아버지의 글씨. 딸아, 고개를 숙이고 살 것인지 일어서서 살 것인지 선택해야 할 때가 오면 부디 일어서거라. 고개를 들어야 비로소 하늘을 볼 수 있으니까.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눈동자 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앞으로의 길이 가시밭길일지라도 그녀는 이미 선택을 마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솔지 씨가 반지하 방을 나서자마자 휴대전화가 계속해서 진동했습니다. 옛 단톡방, 사내 익명 게시판, 알 수 없는 번호들로부터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퍼지고 있는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청광그룹 회의실 문 앞에서 도시락을 줍는 자신의 사진. 그 밑에는 청광을 망치려는 정체불명의 방해꾼이라는 악의적인 제목이 달려 있었습니다. 댓글창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도우미 주제에 무슨 엔지니어 흉내야? 아, 그 도둑 백동수 딸이라며? 또 뭐 훔치려고 기웃거리는 거 아냐? 솔지 씨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모욕을 당한 게 언제였더라? 기억은 절대 잠들지 않습니다. 6년 전 아버지가 체포되던 날 솔지 씨는 카이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실습 수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의실에 들어가기도 전에 학과장 호출을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실습실 문에 붙어 있던 백솔지라는 이름표는 떼어지고 없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은 시선을 피했고 교수님은 통보도 없이 수업 시간을 바꿨습니다. 솔지 씨는 말없이 자퇴서를 냈습니다. 꿈을 접고 도망쳤던 그때의 장면이 지금 온라인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진은 조롱거리가 되었고 아버지의 사진과 나란히 편집되어 범죄의 대물림이라는 제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덮고 차오르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로운이를 학교에 데려다주는 길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학부모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파마머리를 한 여자가 아들 손을 잡고 진즉 걱정하는 척 로운이 엄마 맞지? 선생님들한테 들었는데 무슨 회사에서 출입 금지 당했다면서요? 라고 물었습니다. 솔지 씨는 가볍게 목례만 하고 로운이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로운이는 엄마를 올려다보며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다 알지는 못해도 아이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에 돌아온 솔지 씨는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USB 파일을 열었습니다. 보물처럼 숨겨왔던 파일들. 그녀는 코드 한 줄, 변수 하나까지 꼼꼼히 대조했습니다. 그러다 한 데이터 로그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친필 노트와 다른 코드가 있었습니다. 수정 날짜는 5월 11일. 아버지가 이미 구속되어 구치소에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실수일 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수정 기록에는 고유 타임스탬프가 남으니까요. 누군가 아버지가 반박할 수 없게 된 시점에 억지로 증거를 끼워 맞추기 위해 코드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광그룹 임원실에서 마영숙 상무가 기술팀 직원에게 은밀히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백동수와 관련된 데이터는 모조리 삭제해. 범죄자 기록을 회사 시스템에 남겨두면 브랜드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흔적도 없이 지워버려. 젊은 엔지니어들이 점심을 먹으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처리돼서 다행이야. 회장님은 도대체 왜 그 범죄자의 딸이 시스템에 접근하게 놔뒀는지 모르겠네. 하여간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더니 그들로부터 두 테이블 떨어진 곳에 말수 적은 젊은 엔지니어 윤성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어폰을 꽂은 채 눈으로는 코드를 훑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똑똑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밤 비좁은 반지하 방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솔지의 어머니는 벽을 향해 돌아놓은 채 쿨럭이며 잠이 들었고 어린 로운이는 등 굽은 자세로 스탠드 불빛 아래서 색칠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솔지는 차갑게 식어버린 물잔을 든 채 마시지도 않고 낡은 서류만 넘기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마치 수천 개의 작은 칼날이 기억을 헤집는 듯했습니다. 그때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낯선 번호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혹시 백동수 씨 따님 맞으시죠? 저는 보안실 엔지니어 윤성민입니다. 저는 그분이 유죄라고 믿지 않습니다.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솔지는 문자를 내려다보며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믿는다고 말해준 것은 몇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청광그룹의 내부 시스템 깊숙한 곳 수년 동안 익힌 듯했던 파일 하나가 갑자기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파일명은 단순하게 시스템 VR0.3BK였습니다. 그 파일에는 지난번 해킹 공격 때 발견된 코드와 기묘하게 일치하는 백도어 세컨드라는 기술적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성민을 할 말을 잃게 만든 건 코드가 아니라 문서 마지막에 남겨진 전자 서명이었습니다. 백동수 아이디 1793초. 수년간 알고리즘을 훔친 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고 IT 업계에서 매장당했던 바로 그 이름 백동수였습니다. 그 문서는 스캔들 터지기 훨씬 전 백동수가 직접 완벽하고 정교하게 작성해 둔 것이었습니다. 윤성민은 아무 말 없이 개인 이메일로 솔지에게 파일을 전송하며 이걸 찾았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솔지는 집에 있는 동안 감히 파일을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해질녘이 되어서야 자전거를 타고 교회의 한강변으로 나갔습니다. 갈대숲이 무성한 공터였습니다.
강바람이 살랑이며 비릿하지만 낯설지 않은 흙내음을 실어왔습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휴대용 배터리에 연결된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긴장한 솔지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열어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아버지가 자주 쓰던 주석, 명확한 서술 방식, 글자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고 완벽했습니다. 어느새 솔지의 손이 전자 서명이 있는 곳을 가볍게 어루만졌습니다. 손가락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도둑이 아니에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흐르는 강물을 향해 그리고 지금은 낡은 무덤 속에 잠든 하늘의 아버지를 향해 속삭였습니다. 청광그룹 기술실 윤성민은 말없이 류태호에게 다가갔습니다. 태호는 말수는 적지만 냉철하고 예리한 재벌가 회장이었습니다. 류 회장님,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태호는 내용을 훑어보다가 전자 서명을 발견하고는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그는 몇 줄의 명령어를 입력해 저장 시간을 대조해 보았습니다. 시스템은 소스 코드 유출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에 이 문서가 저장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이걸 숨겼군. 태호가 낮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다 이 말을 들은 마영숙 이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 솔지라는 여직원 말입니까? 윤 기사, 자네는 그 말단 직원이 시스템 코드를 건드릴 실력이 된다고 생각하나? 윤성민은 대답하지 않았고 태호 역시 뒤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솔지는 회장실로부터 짧은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만납시다. 류태호, 솔지는 그 권력의 정점에 있는 남자와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는 애둘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파일은 받습니다. 상당한 가치가 있는 기술 문서더군요. 그걸 왜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솔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전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아버지 백동수 씨의 것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태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의심과 호기심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런 일을 벌여서 얻고 싶은 게 뭡니까? 솔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는 피하지도 모호하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둑도, 죄인도 아닌, 그저 프로그래밍에 헌신하고 살다 가신 정직한 아버지로 기억되길 바랍니다.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솔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도 아닌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인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솔지가 회장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 윤성민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예전에 시험 기간에 컴퓨터가 고장 났었는데 수리비가 없어서 망했다 싶었죠. 그때 수석 엔지니어였던 아버님께서 돈 한 푼 안 받고 고쳐주셨어요. 전 그때부터 그분이 훌륭한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자를 읽은 솔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의 하늘은 이미 캄캄해져 있었습니다. 풀밭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세상에는 말은 많지 않아도 거창한 약속은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 방식과 남을 돕는 행동만으로 평생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날 밤 로운이가 깊이 잠든 후 솔지는 조용히 낡은 장롱 구석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이후 단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던 짙은 갈색의 나무 상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바람이 새어 들어오고 골목 밖에서는 벌레 우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비좁은 방 안은 숨막힐 듯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은 크기만 한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자물쇠는 녹슬었지만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솔지는 목걸이에 걸어둔 작은 열쇠를 꺼내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문이 열리듯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안에는 작은 파란색 메모리 카드와 세월에 누렇게 바랜 4번 접힌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솔지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휴대전화 불빛 아래 아버지의 익숙한 글씨체가 한 줄 한 줄 드러났습니다. 솔지야, 만약 언젠가 내가 아비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라. 진정한 실력자는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제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진실을 전부 말할 수가 없었다. 이 거대한 시스템 속에는 너무나 강력하고 깊이 뿌리 박힌 자들이 있단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자라서 용기를 낼 수 있을 때가 되면 왜 아버지가 침묵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이 메모리 카드는 아버지가 남기는 마지막 증거란다. 모든 걸 밝히기엔 부족할지 몰라도 내가 항상 강인하다고 믿었던 내 딸 너에게 남기는 마지막 유산이다. 종이는 젖지 않았지만 솔지의 손은 눈물로 젖어들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떨어져 종이 끝을 적시고 지난 세월 그녀의 가슴에 맺혔던 얼룩처럼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그저 억눌러왔던 세월만큼 거친 숨을 몰아쉬며 흐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솔지는 로운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익숙한 비탈길 골목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로운이가 앞장서서 뛰어가다 뒤를 돌아보며 엄마, 이제 다시 회사 가? 라고 물었습니다. 솔지는 바로 대답하지 못하고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듬성듬성한 머리카락,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천진난만 아이의 눈망울. 그 순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일어서지 않으면 그 오명은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로운이의 인생에도 영원히 검은 그림자로 남을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엄마 다시 시작하려고. 집에 돌아온 솔지는 낡은 노트북에 메모리 카드를 꽂았습니다. 폴더와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자 거친 코드 조각들과 현역 시절 눈빛이 살아있고 허리가 꿋꿋했던 아버지의 사진들, 그리고 짧은 녹음 파일이 하나 나왔습니다. 솔지야, 내가 이걸 듣고 있다면 아마 아빠는 곁에 없겠구나. 하지만 아빠는 내가 이 코드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이건 내 평생의 피와 땀이자 명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죽게 내버려 두지 마라. 솔지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햇살이 부드러워진 오후 새빵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푸른 셔츠를 입고 서류철을 든 그는 류태호였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솔지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백솔지 씨,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사에는 기존 코드 구조를 완벽히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백동수 씨의 데이터에 대해 재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채용 시험에 응시할 용기가 있습니까? 솔지는 태호를 바라보다 자신의 거친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수없이 많은 도시락을 싸고 그릇을 닦고 동전 한 입까지 세어가며 어머니와 아들을 부양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손은 진실을, 그리고 명예를 다시 써 내려갈 것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명한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아버지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 시험을 보겠습니다. 밤이 깊자 솔지는 창가 작은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란 불빛이 비치는 낡은 공책에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알고리즘 구조를 한 줄 한 줄, 기호 하나하나 다시 써 내려갔습니다. 그 옆에는 메모리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드를 들어 올리며 가장 깨끗한 방법으로 아버지를 되살려 놓을게요. 라고 속삭였습니다.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던 어머니가 잠시 후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어딘가에서 웃고 계실 거다. 청광그룹 6층 내부 채용 시험장은 창백한 형광등 불빛 아래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셔츠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넥타이를 맨 심사위원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까다롭게 선별된 엔지니어들의 이력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솔지가 깔끔하게 다림질한 낡은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묶은 채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력서를 책상에 놓고 가볍게 목례했습니다. 중년의 심사위원이 첫 장을 훑어보더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며 청소부 주제의 입사 시험이라니 라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솔지는 똑바로 서서 책상 위에 가볍게 손을 올린 채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4년간 프로그래밍을 공부했고 학부 시절 병렬 알고리즘으로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동정을 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제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기에 온 겁니다. 심사위원 중 가장 젊은 사람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다른 두 사람을 쳐다보았습니다.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자 솔지에게 미리 인쇄된 코드가 담긴 1차 필기 시험지를 건넸습니다. 타이머가 작동하기 시작했고 솔지는 자리에 앉아 주머니에서 샤프를 꺼냈습니다. 코드는 수많은 임베디드 계층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었고 대부분은 아버지가 대학원생들에게 강의했던 메모리 캐시 최적화 알고리즘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딱 5초간 눈을 감았다 뜬 뒤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방 한쪽 구석 보이지 않는 참관실에 앉아있던 태호는 벽시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분침이 막 10을 가리켰을 때 한 심사위원이 벌써 프로토콜 계층까지 썼는데요? 왜 이렇게 빠르죠? 라고 속삭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위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설마 외워온 건가? 아니요. 루프를 처리하는 방식이 완전히 실전 감각이에요. 그 말은 무심코 더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습니다. 솔지의 기술은 단순히 암기한 지식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갈고 닦은 것이었습니다. 휴대전화의 희미한 배터리 불빛의 의지의 문서를 읽던 그 수많은 밤들이 만들어낸 실력이었습니다. 쪽방촌의 작은 방 로운이는 엄마 사랑해 라고 삐뚤빼뚤하게 적힌 숙제에 색칠하며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아이 옆에는 벽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소녀는 가끔 고개를 들어 시계를 보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똑딱거리는 소리가 흐를 때마다 8살 아이의 가슴 속에서도 남모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필기시험이 끝난 후 가장 말수가 적었던 세 번째 심사위원이 솔지에게 회사가 준비한 노트북을 건넸습니다. 방화벽 새 시스템을 위한 다중 계층 처리 코드를 작성하시오. 제한 시간은 20분. 검색이나 참고 자료 열람은 불가합니다. 솔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빠르게 훑었습니다. 눈을 감자 마치 본능처럼 아버지가 남긴 낡은 노트를 읽으며 밤을 지새웠던 모든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솔지의 손이 타건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문법 오류 하나 없는 코드가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참관실의 태호는 팔짱을 낀 채 눈을 가늘게 뜨고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 속에서 의심이 아닌 다른 빛이 번뜩였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윤성민 엔지니어가 가채점 표를 든 채 단 한 줄도 틀리지 않았어요. 구문 정확도 100%입니다. 라며 감탄을 내뱉었습니다. 잠시 후 윤성민이 태호를 돌아보며 1차를 통과한 건 저분뿐입니다. 나머지는 세 번째 줄부터 오류가 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솔지가 시험장을 나설 때 마영숙 이사가 우연히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솔지와 손에 든 서류를 힐끗 보더니 비꼬는 말투로 겨우 1차 통과한 거 가지고 뭘. 범죄자 백동수 딸이 정직원 엔지니어보다 뛰어나기라도 하다는 거야. 라고 툭 던졌습니다. 솔지는 대꾸하지 않고 가볍게 목례만 한 뒤 곧장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한적한 카페에서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인어른, 백동수 딸 말입니다. 예전처럼 짓밟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수학이 너머는 침묵했지만 그 남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잿더미만 남은 줄 알았던 곳에서 다시 불길이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요. 청광 그룹 빌딩 최상층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스탠드에 은은한 불빛이 40대 초반의 은둔형 CEO 테오의 침묵에 잠긴 얼굴을 비췄습니다. 홀로 앉아있는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2019년부터의 시스템 접속 로그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문자의 나열 속에서 그의 눈길이 한 특이한 구간에 멈췄습니다. DDG 99초. 현재 시스템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래된 사용자 아이디였습니다. 테오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코드는 솔지의 아버지 백동수 씨가 핵심 알고리즘을 훔쳤다고 고발당해 데이터가 유출되었던 바로 그날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로그에는 수정된 흔적이, 무언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움직여 관련 로그 파일을 열자 2020년 4월 고위 관리자에 의해 파일이 수정되었습니다. 라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테오는 의자에 깊숙이 등을 기대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해친 사람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백동수의 편지에 적혀있던 문구가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언덕 초입의 작은 포장마차 낡은 플라스틱 테이블 위로 희미한 노란 불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백동수의 옛 동료였던 옥자 이모가 뜨거운 소주를 한 모금 들이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백 팀장은 정말 빈틈없이 일했어. 실수라곤 없었지. 그런데 갑자기 프로젝트가 변경되더니 고발당한 거야. 정말 이상했어. 백 팀장을 교체하자고 건의한 사람이 바로 같은 부서 곽상철이었거든. 예전엔 평범한 엔지니어였는데 그 사건 이후로 승승장구했지. 솔지는 그 말을 들으며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물컵 뚜껑이 찌그러질 정도로 꽉 쥐었습니다. 이모, 그 곽상철이라는 사람 아직 청광에 있나요? 옥자 이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동안 안 보이더니 나중에 보안 담당 고위 고문이 됐다고 들었어. 솔지의 자취방 솔지와 윤성민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낡은 노트북 2대를 켜놓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불빛 아래 그들은 백동수가 일했던 시절의 오래된 코드를 하나씩 파헤쳤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 코드는 기술위원회에 제출되기 직전에 딱 한 계층이 망가져 있어요. 윤성민이 교묘하게 조작된 명령어 그룹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솔지가 화면 가까이 몸을 숙였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짠 코드라면 절대 이런 식으로 썼을 리가 없어요. 아버지는 포 루프를 쓸 때 항상 구문이 명확했어요.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함께 원본 코드를 복원해 보았습니다. 30분 후 그림이 명확해졌습니다. 누군가 원본 코드의 고의로 가짜 오류를 심어 논리적 결함처럼 보이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내부에서 파괴하려는 수법이었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윤성민이 나직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의도적이고 아주 계획적이에요. 솔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 그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무실에서 태오는 옛 인사 기록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6년 전 백동수를 프로젝트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한 사람의 이름이 떴습니다. 인사팀장 마영숙. 그는 순간 멈칫했다가 타임라인을 계속 내렸습니다. 그 당시 잘못된 코드를 분석했던 검증 엔지니어가 바로 곽상철이었습니다. 두 사람, 한 번의 감사, 유죄 판결,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 태오가 표 비서를 불렀습니다. 왜소한 체격의 안경을 쓴 남자가 평온한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2019년 기록에 사용자 DDG 99가 있어. 이 사람이 누군지 아직 회사에 있는지 확인해줘. 표 비서는 데이터를 검색하더니 키보드 위로 손을 가볍게 놀렸습니다. 잠시 후 그가 머뭇거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DDG 99는 곽상철 씨의 예전 아이디입니다. 현재 그룹의 보안 담당 수석 고문으로 계십니다. 태오가 인상을 썼습니다. 아직 재직 중이군. 표 비서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마영숙 이사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 도시는 불을 밝히고 있었지만 태호의 마음 속에서는 또 다른 불빛이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명확함이 아닌 수년간 감춰져 왔던 배신의 차가운 섬광이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퇴근한 후에도 태호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예전 회사 워크숍 단체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들. 백동수는 대쪽 같은 눈빛으로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 옆에 곽상철은 비스듬한 시선에 입을 굳게 다물고 있어 두 사람 사이에 친근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태호는 사진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은 피곤함 때문이 아닌 정의와 권력의 경계에 선 자의 고뇌였습니다. 그는 이 게임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과거를 들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깨끗하게 바로잡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느 비 내리는 이른 아침 청광 그룹 사내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술팀 전원에게 익명의 이메일이 도착했기 때문입니다. 곽상철은 코드를 조작하여 고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다. 접속 로그 DDG 99. 그것이 바로 열쇠다. 2019년 5월 13일 밤의 코드를 다시 확인하라. 당신들은 기술과 타인의 명예를 훔친 강도를 위해 일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발신인 주소도 전자 서명도 없었지만 이 몇 줄의 문장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늘 시끌벅적하던 기술팀 사무실은 오늘따라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인 채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었지만 눈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느라 바빴습니다. 젊은 엔지니어들이 소곤거렸습니다. 곽 고문님이 진짜 코드를 수정했대? 그 백도어는 원래부터 있었는데 로그가 조작됐다는 소문이 돌던데. 그 솔지라는 여자 보통 내기가 아니야. 구석자리에서 윤성민은 이마에 땀을 흘리며 옛 로그를 다시 열어 코드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내 방송으로 마영숙 이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익명 이메일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경고였습니다. 관련자는 모두 내부 회의에 소집될 것입니다. 그날 오후 즉시 비공개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회의실 중앙에 마영숙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태호의 비서표 실장과 2명의 고위 기술 감독관이 배석했습니다. 마영숙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눈빛에는 불안한 기색이 서려 있었습니다. 솔지는 정식 직원이 아닌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정보에 대해 해명하기 위해 소환된 참고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마영숙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백솔지 씨, 최근 떠도는 정보들 때문에 직원들의 사기가 심각하게 떨어졌습니다. 아직 정식 채용되지 않은 외부인으로서 결론이 날 때까지 기술 시스템에 대한 귀하의 모든 접근 권한을 일시 정지합니다. 솔지는 반박하지 않고 그저 부드럽게 회사가 정말 떳떳하다면 왜 로그 기록 하나를 두려워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회의실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숨을 죽이는 사람,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태호는 아무 말 없이 데이터 보드를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어젯밤 솔지와 윤이 그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과거 접속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솔지는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얹힌 듯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골목 어귀에서 옥자 이모가 하는 길거리 커피 노점에 들렀습니다. 옥자 이모, 혹시 예전에 곽 팀장님 기억해요? 옥자 이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기억하지. 그 양반 처음 입사했을 땐 별 볼 일 없었어. 너희 아버지가 쫓겨나고 나서 기술팀장으로 승진했는데 아주 연이 닿은 듯 순식간이었지. 솔지는 입술을 지그시 깨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난한 것들은 입단속을 못하니 프로젝트에 끼워주면 안 된다고 했다던데 진짜예요. 옥자 이모는 혀를 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때 점심 먹을 때 내가 직접 들었어. 듣기에 참 거북했는데 누가 감히 대들겠어. 솔지는 고개를 숙인 채 식은 커피 잔을 두 손으로 꽉 쥐었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눈은 타오르는 숯불처럼 이글거렸습니다. 그날 밤 기술실 유는 조용히 태호에게 파일 하나를 전송했습니다. 그 안에는 백씨 아저씨가 수정했던 기술 문서의 원본 도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이 메인 시스템이 아닌 보조 저장 장치에서 직접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수정 시각은 2019년 5월 12일, 접속자 아이디는 DDG99였습니다. 도면 심사가 있기 바로 전날이자 백씨 아저씨가 회사에 마지막으로 발을 들인 날이었습니다. 그 파일은 심사 때 공개된 것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사이버 보안 알고리즘 처리 부분의 변수 순서가 뒤바뀌어 있었는데 이는 백씨 아저씨라면 절대 저지르지 않았을 기초적인 오류였습니다. 한편 좁은 자취방 테라스에 앉아있던 솔지의 어머니는 딸이 돌아오는 모습을 걱정과 안쓰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솔지야, 이제 그만해라. 아버지는 이미 가셨어. 우리 그냥 조용히 살자. 옛날 일 들추지 말고. 솔지는 어머니 옆에 앉으며 작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가 지금 침묵하면 나중에 내 아들 로운이도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똑같이 침묵해야 하잖아요. 어머니는 대답 없이 침묵하더니 이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해라. 하지만 한 가지 명심해. 내 아버지는 누명을 벗는 것보다 내가 고개 들고 떳떳하게 사는 걸 더 원하실 거야. 늦은 밤 작은 방 안에서 솔지는 태호에게 대면하고 싶어요. 공개적으로 피하지 않고요. 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후 그녀는 휴대폰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몰아쳤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진실이 더 이상 침묵하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중충한 하늘의 바람이 부는 아침 솔지는 여느 때처럼 로운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아이가 잡은 손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팔을 흔들지도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땅만 보고 걸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서도 아이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니? 솔지가 몸을 숙여 물었습니다. 로운이는 고개를 젓더니 입술을 꽉 깨물고는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아이는 끄끄거리며 울음을 참으려 애쓰다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민호랑 형들이 그랬어. 엄마는 회사에서 쫓겨났고 외할아버지는 도둑놈이래. 솔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과거의 낙인이 아버지와 자신을 넘어 이제는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8살 아이에게까지 드리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솔지는 좁은 자취방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로운이는 엄마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안겨 있었습니다. 낡은 상에서 플라스틱 통을 정리하던 심 여사는 손을 멈추고 손자와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흐려졌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내가 알게 된 거냐? 솔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울지는 않았지만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아이는 공책에 딱 한 줄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나쁜 사람의 아들이라고 놀림받기 싫어. 솔지는 그 문장을 읽고 또 읽으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태호가 자취방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으로 도시락을 사들고 왔는데 그냥 밥이 아니라 함께 앉아 먹기 위해서였습니다. 심 여사는 조심스럽게 밥그릇 하나를 더 놓았습니다. 로운이는 낯선 아저씨를 탐색하듯 바라보았습니다. 태호는 묵묵히 밥을 몇 술 뜨더니 수저를 내려놓고 솔지를 보았습니다. 소송하실 겁니까? 솔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젓가락으로 그릇만 쿡쿡 찌르고 있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전보다 야위었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잠시 후 솔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가만히 올려놓았습니다. 소송은 안 해요. 하지만 침묵하지도 않을 겁니다. 태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솔지는 청광그룹 정문 앞에 섰습니다. 어두운 밤거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게시판에는 새로운 공고들이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홀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밥 배달을 하러 왔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짓밟힌 이름과 오명 쓴 가문을 안고 그곳에 섰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수천 명의 엔지니어와 학생, 전문가들이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래밍 포럼에 접속했습니다. 본명 대신 아버지가 예전에 글을 쓸 때 등록해 두었던 필명, 백코드마스터를 사용했습니다. 글은 단 몇 줄이었습니다. 저는 한 코더의 딸입니다. 아버지는 6년 전 알고리즘 절도라는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원본 코드가 발견되었고 아버지의 디지털 서명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코드를 짜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서 스스로를 지킬 수 없을 때 누가 우리 이름을 지켜줄까요? 그녀는 사진도, 호소도 없이 오직 진실만을 담아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날 밤 게시물은 무서운 속도로 공유되었습니다. 어떤 이는 백코드마스터, 이 이름 낯이 익은데. 예전에 심층보안 관련 글을 몇 번 쓰셨던 분 아닌가,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2015년에 내 보안 카메라 코드를 대신 수정해 주셨어. 돈 한 푼 안 받으시고. 만약 이분이 진짜 백 선생님 딸이라면 나는 그분이 정직한 분이라는 걸 보증한다. 한 노년의 엔지니어는 학회에서 백 씨를 처음 만났던 때를 회상하며 긴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분은 말주변은 없었지만 코드는 깔끔했지. 빗물처럼 투명하고 깨끗했어. 그런 분이 도둑 누명을 썼다니 프로그래머로서 치욕스럽군. 솔지는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며 손을 떨었습니다. 옆에 앉은 어머니는 아무 말 없었지만 수년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어디선가 웃고 계시겠구나. 다음 날 아침 솔지가 로운이를 데리고 다시 등굣길에 나섰을 때 아이는 여전히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문에 도착하자 안면이 있던 학부모가 지나가며 이전과는 다른 눈빛으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의심의 눈초리가 아닌 막연하지만 존중이 담긴 시선이었습니다. 솔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이 다시금 선량함으로 불리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가르며 날카롭고 고통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흔들리는 들것 위에서 솔지는 축 늘어진 어머니의 앙상한 팔을 꼭 붙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메말라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두려운 것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니라 자신이 그토록 오래 묻어두었던 말, 즉 어머니는 도둑의 아내가 아니다라는 말을 어머니가 듣지 못할까 봐였습니다. 지방병원은 고요히 불을 밝히고 있었고 낡은 유리창 너머로 추적추적 비가 내렸습니다. 긴 복도에는 알코올과 소독약 냄새가 쓸쓸하게 배어 있었습니다. 솔지는 급히 입원 수속을 밟으며 떨리는 손으로 주민등록증을 내밀었습니다. 빛바랜 천 가방을 뒤져 꼬깃꼬깃한 1만 원짜리 몇 장과 아직 내지 못한 고지서를 꺼냈습니다. 일단 보증금 100만 원을 거셔야 병실이 배정됩니다. 원무과 직원은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솔지는 멍하니 서 있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선 10만 원만 먼저 내면 안 될까요? 내일 어떻게든 융통해 볼게요. 직원이 한숨을 쉬며 뭐라 더 말하려던 찰나 뒤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길이 그녀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돌아보니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블랙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제 가족 앞으로 수속해 주세요.
그는 간호사에게 짧고 단호하게 말했지만 솔지를 바라보는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솔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응급실로 들어간 뒤 솔지는 플라스틱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천 가방을 꼭 쥐고 있었고 발에는 비탈길에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빗물 냄새와 병원 특유의 냄새가 섞여 현기증이 났습니다. 잠시 후 느릿한 슬리퍼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웃집 옥자 이모가 식은 김밥 한 줄을 들고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식 듣고 뭐라도 좀 먹이려고 왔다. 아까 점심도 못 먹고 로운이 데리러 갔잖아. 솔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옥자 이모는 김밥을 의자에 내려놓고 옆에 앉아 머리수건을 벗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내 아버지가 우리 집 보일러 고쳐주신 적 있었지. 그날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서 그 양반 쫄딱 다 젖었는데도 돈을 안 받겠다는 거야. 내가 너무 미련하게 공짜로 해주면 누가 알아주냐고 했더니 그냥 웃으면서 누님 마음이면 충분해요 하더라. 솔지는 입술을 깨물며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옥자 이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쫓겨났을 때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차마 말을 못했어. 지금 생각하니 너무 부끄럽다. 솔지는 원망 없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빗소리가 옛 노래의 후렴구처럼 들려왔습니다. 태호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두 칸 건너 의자에 앉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한참 뒤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 다 읽어봤어. 나라면 억울해서 그렇게 못 살았을 거야. 솔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원망 대신 고마움과 슬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곧 진실을 말할 수 있어요. 그녀는 혼잣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엄마만 깨어나면 돼요.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시계 초침 소리와 의료진의 발자국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때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솔지는 벌떡 일어나 의사 가운을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괜찮습니다.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저혈압 쇼크였어요. 다행히 뇌졸중은 아닙니다. 면회는 가능한데 안정을 취하게 해주세요. 솔지는 병실로 들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엄마, 나 이제 아빠의 진실을 밝힐 거야. 조금만 기다려줘, 라고 속삭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의사가 의식이 돌아오는 신호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솔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번에는 뜨겁고 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릴 적 넘어졌을 때처럼 그녀는 어머니의 팔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태호는 문틀에 기대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그 순간을 방해하지 않았고 솔지가 뒤를 돌아보자 조용히 포기하지 않을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솔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목소리에 확신이 찼습니다. 네, 태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병실 안에는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작은 믿음이 희망의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솔지의 야위지만 결의에 찬 얼굴을 비췄습니다. 연한 쪽빛 개량 한복을 입은 그녀는 태호 옆에 섰습니다. 손은 조금 떨렸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스튜디오 공기는 팽팽하게 긴장되었고 현장에 있는 수백 개의 눈동자와 TV 화면 넘어 수백만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깨끗한 직업의 날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구석진 곳에 마영숙 상무가 팔짱을 끼고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곽상철 팀장은 연신 이마에 땀을 닦으며 카메라를 피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랐지만 모든 시선과 숨결에서 심상치 않은 예감이 감돌았습니다.
사회자가 주제를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지혜와 청렴함으로 직업 정신을 지켜온 분들을 모셨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도 있습니다. 사회자가 솔지를 단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솔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떨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는 듯 왼쪽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단단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이름은 백솔지입니다. 저는 밥 배달부였고 접시 닦기였으며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소스 코드를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죄인으로 돌아가신 백동수 씨의 딸입니다.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솔지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뒤편의 대형 스크린에 코드와 기호, 로그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2019년 청광 시스템 접속 로그입니다. 접속 아이디는 DDG99입니다. 이때가 원본 코드가 수정된 시점입니다. 수정된 코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지만 코딩 스타일, 변수 명명법, 암호화 방식 등 기술적 지문은 그날 불법 접속한 사람의 것과 일치합니다. 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음 화면으로 넘겼습니다. 원본 소스 코드의 암호화된 디지털 서명이었습니다. 이 디지털 서명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버전은 이사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은폐되었고 고의적인 오류가 심어진 다른 코드로 바꿔치기 당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침착한 목소리로 나섰습니다. 저는 청광의 현 CEO로서 퇴사했거나 고인이 된 분들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오늘 저는 원본 기록과 백동수 님이 회사를 떠나기 전 썼던 붙이지 못한 편지를 공개합니다. 스크린에 떨리지만 또렷한 필체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나는 코드를 훔치지 않았다. 부정이 의심되는 수정 안에 서명하지 않아 해고당했다. 딸아이에게 피해가 갈까봐 침묵을 택한다. 아이가 너무 어리다. 장내가 숙연해지던 찰나 근거 없는 외침이 들렸습니다. 이건 조작이야. 마영숙 상무였습니다. 그녀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증명해? 고인의 말을 빌려 산 사람을 모함하다니. 태호는 동요하지 않고 표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 비서가 빨간색 서류 파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백동수 님 강제 해고 3일 후 곽상철 팀장과 중개업체 간에 체결된 계약서입니다. 여기에는 곽 팀장이 바로 그 수정된 코드에 대한 자문료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내역이 있고 내부 결제자는 마 상무입니다. 곽상철은 다리가 풀려 휘청거렸습니다. 마 상무는 입을 뻐끔거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동시에 검찰 수사관들이 스튜디오로 들이닥쳤습니다. 대표 수사관이 다가왔습니다. 사기 및 배임 혐의 조사를 위해 곽상철 씨를 소환합니다. 객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부 엔지니어들은 벌떡 일어나 환호하며 서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6년 동안 이어진 긴 폭풍우가 거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방병원의 작은 구석 침대에 누워있던 솔지의 어머니는 벽에 걸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솔지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화면은 스튜디오 전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어서 태호의 얼굴이 나오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의사가 TV를 끄려다 멈칫했습니다. 침대 위 노부인의 손가락이 움직이더니 반쯤 감겨있던 눈이 크게 떠져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하지만 완전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스튜디오 중앙에서 솔지는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지만 코끝이 찡해왔습니다. 사회자가 편지 한 통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백동수 님의 옛 친구분이 보내온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시절 동기였던 분입니다. 백은 내게 코딩을 요리처럼 가르쳤다. 깨끗하게, 정량대로,
도마 밑에 오물을 숨기지 말고. 그는 엔지니어의 이름은 요리사의 주방과 같아서 더러워지면 손님도 잃고 직업도 잃는다고 했다. 아버지가 평생 묵묵히 짊어졌던 짐을 오늘 딸 솔지가 대신 벗겨주어 고맙다. 솔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막 깨어난 어머니, 그리고 가정부라 불리던 딸은 오늘 빛이 쏟아지는 곳에 섰고 그녀를 무시했던 사람들을 고개 숙이게 만들었습니다. 청광 빌딩 17층 옥상 저녁바람이 솔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발 아래 도시는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태호가 직접 가꾼 작은 화분들로 둘러싸인 이곳은 그들만의 고요한 세상이었습니다. 해가 저물며 부드러운 주황빛이 솔지의 한복 자락에 물들어 그녀는 마치 세월을 입은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태호는 낡아서 칠이 벗겨졌지만 깨끗이 닦인 작은 상자를 나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닳고 흠집난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솔지의 눈을 바라보지 않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오래된 반지지만 당신이랑 참 닮았어. 솔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달콤한 말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말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대학 시절 세차 아르바이트를 할 때 차 한 대를 닦을 때마다 이 상자에 돈을 모았어. 그때 생각했지. 언젠가 나에게 선량함을 믿게 해주는 사람이 나타나면 이걸 주겠다고. 10여 년이 지나 상자는 낡았고 그런 사람은 없을 줄 알았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고 싶어. 솔지는 손을 내밀어 반지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입술을 다물었지만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반지를 만지작거리다 태호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반지에 정직하게 살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다면 제 손으로만 받지 않고 마음으로도 받을게요. 거리 아래 골목 어귀의 옥자 이모네 가게에는 축하해요. 백씨 딸 솔지 라는 손글씨로 쓴 안내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테이블에 앉은 청년들이 음료수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해시태그 뜬 거 봐. 백에게 깨끗한 이름을 돌려주세요. 어떤 사람이 기술 팬페이지에 솔지 누나 그림도 그려서 올렸네. 솔지와 함께했던 윤 엔지니어는 조용히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멀리서 축하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청광 빌딩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시받던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믿게 된 곳이었습니다. 병실 안 솔지의 어머니는 꽃무늬 베개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태호가 맞춰준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간호사가 아직 안 돼요 라며 말렸지만 그녀는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 딸 회사 사장님을 좀 만나야겠어. 몇 시간 후 청광 그룹 로비. 예전에는 솔지가 감히 들어오지도 못했던 그곳에 어머니가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태호는 멀리서부터 나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주름지고 떨리지만 단단한 손으로 태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쉰 목소리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네 덕분에 우리 딸이 떳떳하게 살게 됐어. 태호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솔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 복도에 공고문이 붙었습니다. 청광그룹이 공식적으로 백동수 장학재단을 설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공대생, 특히 불공정함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우선 지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지의 글은 조회수 100만을 넘기며 공유되었습니다. 댓글란에는 은퇴한 엔지니어, 2001년 카이스트 학번, 백씨의 동창이라는 사람들의 글이 이어졌습니다. 모두 무료로 기계를 고쳐주고 코드 한 줄 속이지 않고 가르쳐주며 가난해도 이름은 더럽히지 말라던 그 엔지니어를 추억했습니다. 그날 밤 솔지와 태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로운이는 짜장면을 다 먹고 누나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엄마 초청해서 강연 듣고 싶대.
깨끗한 이름 지키는 법에 대해서 솔지는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가 말하면 친구들이 들을까? 로운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엄마 엄청난 해커라고 했어. 애들이 되게 좋아해. 부엌에 앉아있던 어머니가 낡은 천 상자를 열어 손수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색이 바래고 모서리 실밥이 풀린 손수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솔지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내 아버지가 학교 졸업할 때 남긴 건데 글자 하나를 수 놓았어. 기억나니? 솔지가 손수건을 펼치자 한가운데 검은 실로 꼼꼼하게 수놓은 한자 청자가 보였습니다. 한 글자였지만 평생을 담은 글자였습니다. 솔지는 손수건을 꽉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세상이 몇 번을 넘어뜨려도 그녀는 자신이 옳은 길을 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문과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태호가 내일 장학 사업 확장 계획을 짜자. 가난하지만 재능 있는 아이들이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도록 이라고 말했습니다. 솔지는 눈물이 고인 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그 아이들 이름이 우리 아빠처럼 늘 깨끗할 수 있게요. 그날 점심 골목 끝 작은 자취방의 고등어 무조림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간이 세지 않지만 무와 조림 간장의 깊은 맛이 옛 추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눈물 젖은 밥을 먹던 가난했던 시절의 기억. 이제 그 집은 새 페인트로 단장되었고 곰팡이도 사라졌습니다. 햇살이 드는 창가에는 식탁이 반듯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솔지는 어머니에게 생선 한 조각을 집어주며 다정하게 오늘은 눈물 없이 밥 먹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색도 서러움도 사라진 맑은 눈이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김치 한 조각을 떼어 생선 국물을 적신 밥 위에 얹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옆에서 로운이는 학교 급식보다 맛있다며 입가에 양념을 묻힌 채 밥 새 공기를 비웠습니다. 마당에서는 솔지가 막 시작한 바른 먹거리 요리 교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락시장 노동자분들을 위한 무료 강습이었습니다. 대부분 예전의 솔지처럼 고단한 삶을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요리는 돼지 등갈비 김치찜. 모두가 시식을 기다리며 들떠 있었습니다. 냄비 화상 자국이 있는 남루한 차림의 아주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전에는 대충 끓였는데 오늘 배워보니 고기를 달달 볶아야 냄새가 안 난다는 걸 알았네요. 깨끗한 이름 캠페인의 코디네이터가 된 윤 엔지니어가 마당에서 이 모습을 영상에 담고 있었습니다. 간을 보며 인생 이야기를 하는 솔지를 보며 그는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예전에 정말 가난해서 맨날 간장하고만 밥을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한테 깨끗하게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맛도 중요하지만 정직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청광그룹 내부에서 태호는 특별 장학금 깨끗한 이름 재단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노트북을 지원할 뿐 아니라 환경 때문에 무시받던 학생들에게 코딩 기초 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태호가 단상에서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자신의 이름을 얼마나 깨끗하게 지켜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수백 개의 축하 댓글이 달렸습니다. 밥 배달하던 솔지 씨가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다니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 나중엔 백동수로가 생길지도 모르겠네 라는 재치 있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골목 안 옥자 이모가 이웃들과 옥수수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반쯤 농담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어딜 가나 솔지 얘기네. 우린 게 밥 배달할 때부터 알아봤잖아. 갑자기 훌륭해진 게 아니라니까. 그 말을 들은 솔지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진하게 우러난 구수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는 솔지가 아버지 재단에 향을 올리려 하자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새로 칠한 소박한 재단에는 낡은 셔츠를 입고 선한 미소를 짓는 백씨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침향이 타오르며 얇은 연기가 기억의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솔지는 향 3개를 꽂고 합장하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이제 아빠 이름 깨끗해졌어요. 편히 쉬세요. 그녀의 눈은 예전처럼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막걸리 한 잔을 따르고 어머니가 주신 손수건을 그 옆에 놓았습니다. 청이라는 글자는 세월에도 바래지 않고 선명했습니다. 태호가 뒤에서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습니다. 솔지는 돌아보지 않았지만 그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말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마당에서 로운이가 뛰어 들어왔습니다. 대나무가 그려진 공책을 내밀며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나중에 나도 소프트웨어 만드는 거 배울래. 바이러스 걸린 컴퓨터 다 고쳐줄 거야. 솔지 어머니는 태호 앞에 차 한 잔을 더 놓으며 그냥 엄마라고 불러 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눈빛이 부드러워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날 저녁상은 생선조림, 김치국, 단무지 몇 조각뿐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산의 진미가 부럽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옛 이야기도 없이 숟가락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아이의 웃음소리, 창문을 넘나드는 바람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유튜브 화면이 서서히 검게 변하고 흰 글씨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깨끗한 이름이 가진 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누군가 저에게 이름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솔지와 그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깨끗한 이름 하나가 한 인생뿐 아니라 한 세대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없고 등 뒤에서 쏟아지는 말들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얼룩지지 않게 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어떤 얼룩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빛에 남으니까요. 그리고 아무리 오래 묻혀있던 진실이라도 누군가 용기를 낸다면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솔지의 이야기는 정의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편견 가득한 세상에서 올곧은 사람은 소리 지를 필요 없이 그저 꾸준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타인이 멋대로 붙인 이름표를 달고 산 적이 있나요? 가족의 명예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나요? 아니면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포기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았다면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공감하셨거나 다른 생각이 있다면 주저 말고 댓글 달아주세요. 감동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우리가 함께 좋은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고 허리 펴고 당당하게 깨끗한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